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공지 하나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황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비즈니스 온이라는 회사 간략한 이야기, 그리고 회원분들이 혹은 회원이 아닌 분들 역시도 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매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좀 효과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지는 뭐냐면 오늘 제가 카페에다가 하나 올려드린 내용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뭐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예요. 뭐냐면 뭐 내년에는 뭐 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 분석이라는 것은 핵심은 뭐 어떤 회계 어떤 계정 일일 항목을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회사를 A라는 회사를 딱 찜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회사에 그래도 한번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가와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이러한 대략적인 것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라고 해봤자 이번 연도인 거고요. 내후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좀 이런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제가 아까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좀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갔을 때 내가 예측한 대로 잘 갔느냐, 이걸 좀 보자는 건데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냐면, 보통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뭐 한 주라든지 뭐 흔히 말해서 보초병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세워서 이렇게 봐도 잘 안 봐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댓글에다가 내가 이것을 어떠한,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우선은 기술적 분석 이야기로서 좀 예측 혹은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왜 하게 되냐면, 회원분들의 대부분이 나는 차트를 잘 몰라. 차트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 너무 많았는데요. 차트를 모른다라는 것은 시도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시도. 사실 뭐 차트라는 게 뭐 굉장한 게 아니거든요. 딱 한두 달만이라도 계속 눌렀던 단추를 반복해서 누르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비법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방식 정도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주간 차트와 어떤 수급과 혹은 보조지표 하나를 가지고 나는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연습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회원분께서는 혹시 난 차트 세팅을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회사에 전화하시면 차트 세팅을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다 도와드리니까요. 이번 연도 한 3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3달 정도에 한번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의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떨쳐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사가 꼭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그 회사를 했던 이유는 일부 회원이 보유한 종목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천한 적은 없지만 한 회원분이 보유하고 있고 손실 중이었고 심하게 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다른 회원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좀 택했고요. 다음에 연습할 또 기업분 또 다른 회원분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해가지고 아주 좀 많이 좀 대체로 좀 많이 해가지고 어, 뭐 아직 3달 남았으니까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두 번 더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는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했고, 그 카페에 보면 연습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웬만하면 조금 매일매일이라도 좀 종목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도 고민 중이거나 혹은 뭐 내가 너무 물려서 고생이거나 이런 종목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혹은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조금 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이게 대단한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상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나만 이렇게 놔두고 해도 돼요. 아, 이게 위로 가면 위로 갈 때 언제 매수하겠고 언제 매도하겠다. 대충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올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면 됩니다. 뭐 MACD상 어떤 상태에 있으니 어떻게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라든지, 혹은 수급이 좋지 않아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모든 종목을 좋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크게는 매수의 의견과 매도의 의견을 적어보고, 매수의 의견이라면 왜 매수를 생각했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보조지표상, 혹은 뭐 차트상, 혹은 뭐 어떤 뉴스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겠다라는 계획까지도. 그리고 만약 매도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 매도의 어떤 관점인지에 대한 것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서로 같은 저희는 그 회원끼리 오래 됐잖아요. 서로 뭐 창피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이런 걸 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보자 취지입니다. 반드시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회원 모두 연세가 많으셔도 HTS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하도록 좀 서로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지가 좀 길었는데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하죠. 오늘 보면 어제 분명히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오늘 중국 증시가 어제 오늘 세게 올라가요, 또. 그렇죠? 아직은 그렇다고 이게 뭐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이상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말도 안 되게 점프를 해버리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 시장이 대체로 좋아요. 오늘 코스피만 좀 그렇고, 우리 코스피를 보면 우리 코스피는 조금 이제 눌렸다고도 보기 어려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 분석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관세 25%가 10%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거 이제 한계점에 온 건가,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뉴스들이 모두 예측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예측을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일단은 중국은 관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얼마의 달러만큼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은 요만큼 관세를 부과했으니 미국이 좀 더 우위를 점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안 보이는 이만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 한국으로 따지면 사드 보복. 사드 보복이 엄밀히 따지면 관세 부과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휘청거렸나요? 그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이 흔히 말해서 그 PPP가 미국을 앞질렀으니까요. 사실 미국이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출해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일단 관세로만 보면 미국이 확실히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무언가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거의 동등한 위치이다. 거기다가 위안화의 어떤 가치의 하락을 추가로 더해 본다면 환율이란 부분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중국이 그렇게 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선거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뭐 사실 뭐 좋을 건 없죠 서로에게는. 아마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어느 시기 때 어떻게 합의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반등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전이 된 건 아니에요. 잠깐 휴전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과 휴전의 어떠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휴전 중인데 종전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전과 종전 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시장은 미리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반응할지언정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계 관련해서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해서 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젠 셀트리온의 회사를 보고 뭐 회계 처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니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사실 50%이지만 원래대로 기준으로 처리하면 뭐 38%대 뭐 30%대일 거야.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슷한 영업이익인데 뭐 너네만 잘났어. 뭐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거라는 어떤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렇게 회계 관련한 이슈에서 보면 확실히 신약 쪽에는 좀 불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약 쪽에는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게는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 그 뭐라고 하나요? 그 R&D 비용을 그 회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 뭐라고 하나요? 이제 자산화 시키지 못하게 이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비용 처리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약 개발주 중에서는 이런 겁니다. 신약 개발주는 임상 3상부터이니까 최근에 임상 3상 들어간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1상 2상 정도 근처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신약 개발주들의 임상 3상 가는 회사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R&D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쪽은 뭐 그래도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회사의 가치가 확 변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회사가 확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 이러다가 우리 회사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R&D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영업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외 글로벌 그 해외의 어떤 그 기준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뭐 타이트한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요런 하나 관심 종목을 하나 좀 올리긴 했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아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 종목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를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제가 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좀 오래 전부터 조금 째려보긴 했지만 째려보긴 했지만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졌던 게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아 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한번 이야기를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온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관심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면 단기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뭐 혹은 뭐 1, 2천만 원, 뭐 2, 3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분에게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산이 좀 큰 분들은 불안하거든요, 사실. 오늘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대원 미디어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 하나의 이슈가 하루에 변동폭을 이만큼 키운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대예요. 그러니까 1,000억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좋지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꽤 많은 상한가까지의 어떤 수익률을 느꼈겠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오늘 하한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빠졌으니까 30% 이상 하락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완전히 줄여서 매매를 하든지 아예 그냥 매매를 하지 않든지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의미로 비즈니스온 역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비즈니스온 역시도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이 그러니까 회사를 볼 때 저는 보통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원래 본업이 있어야 돼요. 원래 본업이 있는데 이 본업에선 충분히 어떤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안전하게 창출할 수 있는 본업이 있어야 되고 이 본업은 어떤 경제적 해자가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이 회사가 하는 업무에 침투를 못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 회사가 이 본업을 충실히 해서 이 돈 번 것으로 또 플러스 또 어떤 게 사업을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본업에서의 지금 영업 현금 흐름, 그냥 영업이익률이 40% 정도라면 이 회사는 분명 이 본업에 대한 해자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것이 이제 스마트 MI인데, 이쪽이 저는 사실 좀 더 관심이 가요. 이쪽에 대한 부분이. 이쪽이 사실은 뭐 이런 것이죠.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실시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있으면 4차 산업계에 관련한 쪽에는 상당히 많이 이게 확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관련한 사업으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회사가 이 본업을 한 이유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사업을 이름 다르지만 더존 비전이 하려고 노력했었고 아직 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네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사실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정도이긴 해요.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 정도 가면 한 50% 정도 돼요. 50%. 근데 이 회사 그래도 써 있지만 이 회사는 수주 사업이거든요. 건당 이렇게 한 건 한 건씩 수주를 하고 이 회사의 어떠한 상품을 여기다가 제공하고 여기에서 이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으로 매달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기는 아주 매우 좋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수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분기 단위의 어떤 매출 추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어떤 뭐 계절성에 맞게 혹은 어떤 유통업처럼 항상 꾸준하게 재고를 쌓아둬야 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한 것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EPS 성장률이 내년에는 27% 성장, 그 다음에는 41% 성장.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무지하게 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업이 ROE까지 20 정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의 본업이라는 것은 뭐 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 점유율로 따져 본다면 현재는 여기 보면은 현재는 1위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보면 얘네들 그 예전의 리포트를 좀 보면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이고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18%,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이런 겁니다. 예를 보면 시장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40% 정도는 이 회사가 하고 있고 이만큼 한 18% 정도는 경쟁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한 이 큰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략할 이런 곳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성장할 부분이 분명히 남았고 이 회사는 거기에다 대고 유지보수 비용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수주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고정비가 그러니까 특히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아주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외주를 준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성향과는 맞진 않아도 이 회사의 입장에서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는 매우 좋은 상황인 것이죠.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 거기다 대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관련한 이제 그 클라우드 그 플랫폼 서비스인데 흔히 말해서는 그런 겁니다.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모으고 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경쟁자들이 내 뒤에 있는지 내 앞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경쟁사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분석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원천 소스가 세금 계산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이 새로의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 MI가 현재 고객 그 유지율이 100%라는 겁니다. 100% 수준. 그러니까 거의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하고 있다가는 또 끊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큰 획을 긋거나 이룰 순 없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회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은 세금계산서 쪽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MI 새로운 것이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떠한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3분기의 어떤 영업이익률의 약간의 하락, 조금 축소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부 구간에서는 한 요 정도 구간이라면 매수 관점에서 여기까지 하락이 이어진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돌아서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매수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단까지 올까라는 고민도 좀 되긴 해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보자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이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놓친 종목들도 많아요. 예전에 신흥 SEC도 좀 예전부터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요. 벌써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었어요. 현재 3,400억 정도인데요. 그 전에 얘기 한 2천억대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회사가 좋으면 사실 시가총액이 작다고 얕볼 수는 없어요. 얕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확실한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면 끝까지 좀 추적해 가면서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이 물 만나면,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그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방송하다가 잠시 일이 있어서 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사실 매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정답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매도가 좋은 것인지, 잘한 것인지, 정말 정답이 없는데요. 만약에, 잠시만요. 예, 아이고, 방송 중에 자꾸 멈춰서 죄송합니다. 얘기해보면, 일단은 흔히,
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도는 이렇게 현재가가 만약에 10,000원인데 내가 기본적 분석으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구해봤더니 20,000원이다 라고 하면 20,000원이 오면 매도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시작한 게 20,000원에 오면 매도를 하겠죠. 근데 다만 그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끊었는데 더 갔다가 빠졌을 때 사실 이게 좀 허무함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방식도 있겠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심리적 분석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 분석 혹은 심리적 분석,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심리적 분석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가 10,000원짜리를 그래 한 20,000원 정도면 기술적으로 뭐 어떤 고점이 아닐까라고 보면 그때 매도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뭐든 간에 내가 어떠한 목표치를 딱 정했잖아요. 현재가가 있고 현재가가 만약에 10원인데 목표가를 20원으로 정했다면 이런 게 있겠죠. 이 목표가 여기고 현재가 여기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뚫고 갈 때가 있을 것 같고, 가다가 가기 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유연함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꼭 고수하거나 반드시 여기에 올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건 참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속임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분명히 목표가를 여기다 정했는데 잘 가고 있다가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매도해야겠구나 라고 했더니 다시 올라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아, 그럼 내가 처음에 목표가로 했던 게 맞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꼬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래 내가 한 5% 10% 정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내가 손절가를 탁 여기다가 맞춰놓고 주가가 가든 말든 일단 손절가를 일단 해놓자. 그러면은 내가 혹시 여기서 빠지든 뭐 더 가든 절대 손실은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 5% 10% 정도 올라온 상태라면, 그리고 주가가 더 간다면 한 요 언저리에다가 내가 목표가를 손절가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손절가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빠지면 이 손절가에서 딱 끊어질 수 있게. 이것을 흔히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배가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확 빠질 때 이 주가가 이렇게 가는 순간 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딱딱 정해놓지 못하고 좀 느슨하게 해놓으면 여기를 만약에 손절로 정해놨는데 고점을 치고 딱 내려오는 요 순간이 여기에 폭이 한 10%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점에 팔지에 대한 미련. 하지만 본인은 수익을 보긴 했겠죠.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어떤 수익은 받겠지만 이 고점에 대한 미련이 항상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딱 A라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쭉 갔을 때 일정 부분 올라간다면 혹은 10% 한 15% 이상 주식이 상승한다면
이 손절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주가가 가도록 내버려 두되 다만 이 고점 대비해서 한 뭐 10% 정도 혹은 7% 정도가 하락하면 무조건 팔게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쭉 가다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내가 만약에 10% 이상 빠지면 무조건 고점 대비 빠지면 매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10% 못 가고 반등하면 계속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은 조정들을 다 견디고 쭉 가다가 제대로 조정이 딱 나왔을 때 아 내가 여기다가 한 10% 정도 꺾이는 구간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매도해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무난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손절가를 높여서 계속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올라가는 것의 손절가가 아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지면 팔겠다라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나는 단기로 매매했어, 중기로 매매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거나 좀 대단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중기 투자자인지는 사실 시장이 정해주는 겁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실 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네이처셀이라고. 만약에 운이 좋게 여기서 딱 산 거예요. 여기서 딱 샀는데 나는 단기든 뭐든 간에 매도할 이유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매도 기준을 있었지만 매도 기준이 안 나와서 한 5개월 이상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는데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잠깐 오르고 빠진다면 내가 아무리 중기 투자자고 장기 투자자라도 매도 기준에 의해서 매도를 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뭐 가격으로 이제 매도 기준을 정했던 사람이라면 뭐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몇 번 말씀드려본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방식도 설명을 드려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좀 섞일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볼린저 밴드 매매를 이렇게 한다. 중심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볼린저 밴드로 매매한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상단과 하단에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매수, 매도, 그 다음에 하단에 오지 않았으니까 매수를 못 했겠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중심선에서만 할 거야. 중심 추세를 넘어가서부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 역시도 중심선이 꺾이는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중심선에서 새롭게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매수 매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아주 심플하게 나는 11이평선을 이탈하면 매도할 거야.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혹은 나는 실적이 꺾이면 매도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기준인 것이고, 혹은 트레일링 스탑으로 계속 손절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딱 꺾일 때 매도할 거야. 혹은 고점 대비 한 10% 빠지면 매도할 거야. 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종목이 얼마의 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매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 기준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죠. 쌍용량에 남북경협이라고 해서 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 빨간색 볼린저 밴드 50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볼린저 밴드 이 빨간색 선을 하향했죠. 그럼 요때 매도해야겠죠. 만약에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매수 쭉 가다가 매도했겠죠. 근데 막상 매도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아직 트럼프를 북한과 미국의 어떠한 승부가 남았는데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미련이 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 이 원칙이나 어떤 기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때요? 매수 매도를 상하단에서 했다면 하단에서 매수하고 이 상단 언저리에서 매도를 했겠죠. 근데 아직 매도를 안 했다면 이분은 중심선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도가 늦은 거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테마주, 실적이 아닌 테마주의 어떤 성격이 띄는 애들은 작은 수익이라도 수익을 봤으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기간 안에 자기가 설정한 어떤 밴드 범위 안에서 수익을 봤다면 나오는 게 맞고, 나올 때 어떤 미련을 두거나 이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들은. 그렇죠. 그래서 손이 느리다거나 회사 업무가 너무 바쁘다면 테마주로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보면, 일단은 무조건 실적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반대되는 상황, 실적이 하락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매도의 의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무언가의 것들을 다 초월하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잖아요. 시장의 이 하락이 단순 조정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단순 조정이 아닌 강한 하락이 예상됐을 때는 일부 종목들을 합니다. 대부분 매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무언가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쭉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내 종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한다면 이게 시장이 쭉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산 종목이 비중을 다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 이상 수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일부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혹은 요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시장이 쭉 우상향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 요런 구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어떤 볼린저 밴드라든지 혹은 뭐 보조지표라든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가장 큰 매수 매도의 기준은 실적과 어떤 수급, 그러니까 그 지수의 방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잔 매수 매도가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도 경험을 다 같이 회원들이랑 했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이만큼까지 우상향할 때는 매도의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요 언저리 때는 분산이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 때는 약간의 더 이상 매수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큰 그림이 있었긴 했지만, 일단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두 번의 상승이 또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잦은 매수 매도가 수익률을 떨어뜨려요. 오히려 실적이 좋은 회사이고 대장주라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시장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무섭게 계속 올라갈 때는 이때 당시 때 예를 들어서 잘 나갔던 종목이라고 하면 그때 사실 뭐 BH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BH도 쫙 갔는데요. 이때도 이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크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작게 다시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 맞고 중심선 맞고 하단 중심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락폭이 꽤 컸기도 했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떨어져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떨어져 나올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오히려 악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 순서로 적어볼게요. 지수와 어떠한 실적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별 이상 이것이 만족한다면 웬만해서는 한 50일 이동평균선 혹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 시장이 우상향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가 50일, 60일 정도 이평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한다라면, 그러니까 5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20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이렇게 다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이평선이나 보조지표를 잡으면 수없이 매수 매도가 나와서 결국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내가 산 종목의 실적이 거의 최고의 수준의 실적을 자랑하고, 근데 이것이 대장주이기까지 하다면 한 50일, 60일 이평선, 장기는 아니겠지만 한 중기 정도 이평선을 기준으로 쭉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민감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장이 꺾이는 이런 자리들, 요런 구간들, 시장이 꺾이는 초입 구간에서는 조금 짧게 빠져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큰 그림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거고, 근데 이렇게 버티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아요. 저희 역시도 버티는 게 매수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일단 각자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번 회사에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하셔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혹시 그 안에서 저희도 역시 배우는 과정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다져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라는 것, 상당히 좀 어렵죠. 오늘 좀 뭔가 제가 오늘 좀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내내 좀 정신 없었고 서두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잘 전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